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열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한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이태원 압사 참사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참사 이후에 지금 동영상 플랫폼, SNS 등에 정말 무분별한 정보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유튜버들의 수익 활동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지금 문제로 꼽히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 좀 조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온라인 플랫폼이 이번 참사 이후에 또다시 그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뭐 신속하고 빠르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장점인데요. 이 장점 때문에 또 다른 폐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그 현장 사진이라든지 예.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유포가 됐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참사 현장을 담은 사진이다 보니까 그 사고 원인이라든지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또 사고 소식을 빠르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알게 돼서 당국의 신속한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로서 활용을 그렇죠.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무분별한 영상 유포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이 영상을 보고 그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참사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유튜브 플랫폼에 영상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당시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초반에. 그러면 이제 사건 현장을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또 굉장히 며칠간은 그 잔상이 남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과는 또 별도로 네. 이 참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벌이를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라든지 BJ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예. 그런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의 그런 유튜버나 BJ들이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뭐 애도하는 모습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일어난 그 현장 사진을 사실 굉장히 잔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신의 어떤 수익 창출로 그대로 쓰기 위해서 그대로 이 영상을 노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2차 가해다라고 규정을 해야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막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가짜 뉴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까지. 네, 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이태원 참사가 어떤 공작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지금 그런 가짜 뉴스도 돌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뭐 뒤에서 밀쳤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인 규명이 되지 않는 마녀사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고, 뭐 참사 관련해서 뭐 마약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다, 마약을 투여하다가 뭐 사망한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정말 유언 비어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도리어. 네. 또 유족들이라든지 피해자분들에 대한 2차 가해,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해봐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위원회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런 것들을 걸러내거나 삭제 같은 것들을 해달라고 플랫폼에다가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 건들의 영상이나 사진이 이
루트를 통해서 지금 차단이라든지 삭제가 되고 요즘 올라오고 있는 영상들은 대부분 이제 모자이크가 된 것으로 이제 네.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2차 가해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러네요.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처를 하는 방법은 사후 대처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과연 이런 무분별한 수익 활동 또 업로드 어떤 부분의 문제가 큰지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정리는 해주셨지만 여기에서 더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될지 두 분께서 좀 더 짚어주시죠. 이게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것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법 위반 소지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문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그 사진을 보면 내 가족이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설사 만약에 내가 그 사고 현장에 있어서 어떤 부상을 입었던 사람인데 내 얼굴에 모자이크가 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참사 현장에 있었고 피해를 입은 모습을 만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인권유린이라고 봐요. 저는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인권유린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변호사님도 잘 짚어주셨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찾지 않아도 알고리즘 영상에 의해서 밑에 관련 영상들이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만 보셔도 사실은 그런 영상들이 계속 따라오죠. 그렇죠. 이제 조회수가 높은 것들은 더 자주 노출이 되게 마련인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도 노출되면서 보게 됐을 때 집단 트라우마 현상은 의도치 않게도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뭐 KBS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 방송사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영상이라던가 관련된 음성 녹음 지금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도 자막 처리를 하거나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약간 대신 읽어주는 반응을 하고 있지 실제 목소리를 실제 목소리 나오지 잘 않는 쪽으로 지금 많이 완화를 한 이유는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영상이 참 생각보다 오래 잔상이 남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이제 이미 세월호 참사 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지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를 비롯한 이 플랫폼들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문제가 된 콘텐츠를 삭제를 하거나 연령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규제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처벌 대상을 그러면 이용자가 되는 거냐 아니면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거에 관한 근거법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플랫폼의 영상들이 올라가고 이게 유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플랫폼이 이 유포를 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그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관련 영상을 삭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혐오 표현이라든지 너무 선정적이거나 이런 영상들은 자율적으로 지금 내부적인 지침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겠죠. 1차적으로는. 업로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도 될 수가 있고 그 개인에 대한 형법상의 모욕죄라든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린 개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 플랫폼 자체도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이 올렸다라고 해도 이게 너무 불법 정보라고 하면 없애야 되는 게 온라인 플랫폼들의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의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처음이 아니고요. 예전에 N번방 사건에서 보면 그런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불법 촬영물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거르지 않고 유통이 계속되도록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N번방 방지법으로 이제 전기통신 사업자
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돼서 지금 불법 그런 성착취 영상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근데 궁금한 건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들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N번만 방지법에 의해서 성착취 영상 같은 것들은 플랫폼 사업자도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이제 국내에 있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 해외에 있는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 그렇죠. 트위터 이런 것들에게는 우리의 사법 체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또 유튜브가 가장 많이 동영상에는 관계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법을 고쳐서 이런 혐오 표현이라든지 선정적인 표현,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제적으로 이제 공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법 제정을 하는 것 이외의 별다른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서 그런 해외에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랑도 제휴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사법에 공조를 한다든지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들을 좀 이끌어내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법이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플랫폼 기업이 불법이나 유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이걸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면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걷겠다는 거죠. 과징금으로. 왜냐하면 플랫폼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접속해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기본걸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변호사님도 잘 짚어주셨듯이 워낙 해외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뭐 국제공조라차든가 여러 가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도박, 성매매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러 가지 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제재라든가 걸러내는 노력들이 예전보다는 되고 있는데 차별이라든가 지금처럼 참사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런 부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참사뿐만 아니라 저는 좀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굉장히 신문에 등장했던 조폭들이 그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방송이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번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는 이런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조폭이 되면 안 된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접속자가 많고 소위 왜 이렇게 돈벌이가 되는 거죠. 돈벌이 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 수사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혹은 내가 지금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해서 빠져났다는 식의 상황극을 결국은 불법적인 것을 유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범죄를 교육시키는 비판을 받게 된 거죠.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하나 예전에 우리가 다룬 사례인데 이 성범죄자가 출소를 했는데 유튜버들이 거기 몰려가서 이 사람을 감시한다는 취지하에 기억이 납니다. 예, 동네에 올라가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는데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이 너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가이드라인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도 지금 특히 안 되는 부분이 뭐 차별이라든지 참사라든지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돼 있다. 이 법적인 거 디지털 서비스법 우리에게는 아직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제 N번만 방지법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성착취물이 아닌 뭐 혐오 표현이라든지 선정적인 표현 그리고 이번 참사와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에 관한 규제와 관련된 법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야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관련한 법이 이미 입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나라들도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심각한 고통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많죠.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호주라든지 영국, 독일 이런 곳에서는 온라인 안전법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시행법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적 콘텐츠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 그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혐오라든지 여러 가지 선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은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자율 규제로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율 규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나 좀 더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장혜영 정의당 국민의원 등이 추진을 하고 있는 온라인 폭력 방지법이라는 게 온라인 폭력 방지법. 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꼭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검열을 하고 너무 규제를 하다 보면 이게 자칫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도 이제 위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프라인 공간만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안에서의 폭력은 분명히 규제가 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박미영님께서는 구조대원들 진입에 이런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으로 방해가 됐다면 이건 법적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4222번님께서는 이런 심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은 처음부터 차단을 하는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 서철옥님께서는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올바른 교육이 돼야 제대로 된 솔루션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게 상상 초월할 정도의 비즈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돈 되는 일에만 너무 몰입을 하고 있는 이 문제, 현 세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두 분께서 지금 시청자, 저희 청취자분들의 의견과 더불어서 또 의견 더 좀 제기를 해 주시죠. 디지털 윤리의식 교육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3세, 4세 아이들도 휴대전화 자기 거 가지고 검색하고 그걸로 활동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예. 말 그대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데 사실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 대부분이 과거의 오프라인 중심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체계도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꼭 제가 지고 싶은 것은 일단은 법적으로 사용자들이 못 올리게 하고 차단하게 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만이라도 사용자 시민들이 이런 거 유포는 하지 말자. 적어도 우리가 제도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걸 유포해서 피해자들의 원치 않는 영상이 유포되는데 일조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문자 주신 분 중에 이거 촬영하느라 경찰들의 업무나 소방관들의 진입이 방해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기타 위력의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단속이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지는 또 다르게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게 한 사람의 어떤 개선, 어떤 한 기업의 개선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자신의 그 사회적인 책임, 이게 사회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을 다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꼭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시민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같이 또 소비하고 또 건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 디지털 윤리의식을 좀 가지고 책임 있게 소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플랫폼이 사기업이어서 규제를 못한다?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이런 참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준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좀 합의, 컨센서스를 만들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 자격을 완화한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이 이제 7일에 그저께 시작이 됐는데 무엇이 바뀐 것이고 1차랑 또 뭐 호응은 어느 정도인지 이 안심전환대출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정보도 되고 저희가 이게 좀 혹시나 사각지대는 또 없는 건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도된 내용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책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간의 거래는 당연히 포함은 안 되고요. 그렇죠. 제1, 제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호남형 금리 주택담보대출 변동형이어야 됩니다.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네. 이게 이번에 2차예요. 1차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끝났군요. 예.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진행했고요. 이번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은 6억 원. 그래서 2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 1억 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한도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상향이 조정이 됐으니까 대상자의 좀 폭이 넓어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시장에서는 반응이 아직까지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거 나오고 있는데 일단 1차 접수의 경우에는 전체 규모의 16%밖에 접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기준이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인데 서울에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렇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정협이나 이런 데서 논의되는 상황을 보니까 기준이 주택가격 9억 원까지 내년부터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올해는 6억 원이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6억 원까지도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더 확대되면 신청자가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좀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안심전환대출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어떤 정책의 필요성 이것에 의해서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 문턱을 지금 6억에서 9억으로 해서 계속 지금 낮추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일단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리는 올라가고 경제는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내 월급이나 소득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민금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는 기존에 있었던 또 다른 정책들 이전에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던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책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형평성이 있는지 혹시라도 예전에 그런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실제 이런 정책이 실현이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인지 그런 부분도 국가가 좀 세밀히 따져보고 나서 정책을 지금 만들었어야 됐는데 물론 정책의 의도라든지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뉴스 브런치, 뉴스픽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뉴스픽 저희가 안심전환대출 그동안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 금융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 변호사님께서 기존 정책을 좀 제대로 잘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안에 불이익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보금자리론 얘기를 마침 꺼내셔서 안심전환대출하고 보금자리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네. 수 있는 대상자는 예전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네. 고정금리였습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안심전환으로는 못 가네요. 예, 그 네. 대상에 아예 포함이 되지 않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들은 보금자리론의 그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살펴보면 고정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25에서 4.55%거든요. 그럼 갈아타고 싶잖아요. 그렇겠네요. 대상이 안 지금 된다는 거죠. 안심전환대출은 그러면 안심전환대출은 한 금리가 3%? 3.8에서 4%. 지금 청년층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 3.7%까지 적용이 되니까 보금자리론에 이 갈아타고 갈아탄 싶겠네요. 사람들은 갈아타고 싶어도 못 갈았다는 거 아니냐. 단지 고정금리를 택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안 되면 역차별이 아니냐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준이 뭐 엄청 다르다. 그럼 또 납득을 할 텐데 기준이 오히려 안심전환대출 기준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네. 주택가격은 안심전환대출이든 보금자리론이든 6억 원 이하로 똑같은데 예.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봤더니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이하, 안심전환대출은 오히려 완화돼서 1억 원 이하입니다. 이러다 보니 유사하긴 하네요. 예, 그러나 이제 7천만 원하고 1억 원이면 서민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크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보금자리론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는 미리 고정금리 받았다는 좀 극단적 편을 이유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역차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보금자리론은 그러니까 서민금융에 가깝게 좀 마련이 되었던 것인데 고정금리가 지금 높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또 낮게 지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형평성, 이 고금리 시대의 고비를 넘기긴 넘겨야 되고 다 같이 형평성도 또 좀 생각해야 되고. 사실 제가 뭐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책을 드리기는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책을 이제 내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복수의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비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지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금리를 낮춰주는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된 데에는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야 어느 정도 자금 회수가 돼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그렇죠. 이런 경제적인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정부 쪽에서는 금리는 올리고 자금은 이제 좀 줄인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좀 회수한다. 통화량을 줄인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정책 자금으로 50조 그리고 또 레고랜드발 금융사태 때문에 또 뭐 거기에 또 몇십 조가 이제 부어지면 과연 금융 당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 금융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체계를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도 또 잘 맞춰가야 되겠죠. 네. 지금 없는 분들 대출도 못 받는데 영끌에 대출 받은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게 공정한 거냐 이런 지금 그런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 정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주택을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을 자꾸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준다. 나중에 또 이게 결과적으로 약간 부작용이 나와서 가계부채 폭탄 문제가 나온다. 그럼 다시 또 금리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낮은 상품을 해서 갈아타게 해준다.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주택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서민 금융 대책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 원대 육박해서 가계부채 폭탄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융부채 고위험군이 38만 가구인데 이 기준이 뭐냐면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사람들입니다. 100만 원 벌어도 가처분 소득은 6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문제는
내가 집을 비롯한 자산을 다 팔아도 지금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38만 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런 이게 걸 문제군요. 이걸 내놓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다만 변호사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그렇죠. 이 기존에 있던 정책과의 논란이 부딪히는 지점은 없었는지 사전에 좀 살펴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으론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